안녕하세요. 미히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상 속의 미희는 임교라는 중국 영화계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그녀는 예쁜 얼굴과 늘씬한 몸매, 거기다 뛰어난 연기력까지 유명 배우가 되기에 딱 맞는 조건을 갖고 있었죠. 1988년 12월 27일 임교는 료녕성 안산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비록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임교의 부모는 댄서가 꾸민 임교를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했습니다. 성인이 된 임교는 167cm의 키에 47kg의 몸무게를 유지해와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물론 임교가 단연간 춤 연습과 공부를 해온 노력도 아주 컸습니다. 춤추는 것 외에도 임교는 다재다능하였습니다. 피아노는 물론이고 벨리댄스와 재즈 댄스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녀는 본인이 원하던 중국 베이징 영어학원에 합격하여 연예인이란 꿈에 첫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임교의 생김새가 중국에서 미모로 유명한 안젤라 베이비와 많이 닮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기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임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예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베이징 영어학원을 졸업한 후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전부 영화나 드라마에 섭외를 받았지만 그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임교는 그냥 기회가 잠시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졸업 3년 후인 2013년에 그녀는 42회 미스 인터콘티넨털 대회에 참가하여 뛰어난 외모와 우아한 말투 그리고 능력으로 선전지역 결승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녀는 영화 감독들과 제작진의 눈에 들게 됐습니다. 2014년 임교는 드디어 3D 판타지 영화 퇴마전 마련 검의 비밀의 역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영화 작품인데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로부터 임교는 본격적으로 연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임교는 10여 개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2015년 그녀는 스릴러 영화 저녁에는 뒤돌아보지 마 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임교는 대본을 많이 연구했으며 캐릭터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학교에서 배운 연기력으로 예쁜 배우도 연기력이 뛰어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번 작품도 임교의 연기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촬영 중 임교는 목욕 가운을 입고 물 없는 욕조에서 샤워하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에는 웃겼지만 임교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중국의 한 방송국에서 런닝맨의 중국판 러닝 브라더를 방송했었는데 첫 시즌의 시청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2015년 임교는 대형 버라이어티 영화 러닝 브라더에서 비키니 걸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녀가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등장하자 시청자들의 시선을 꽉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그녀는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그해 상반기에 중국 유명 개그맨 조본산이 소유한 본산 미디어 회사와 중국 안해이성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개그 버라이어티 쇼 오면 웃어라를 론칭하였습니다. 임교와 조본산이 모두 랴오닝성 사람들이어서 조본산이 그녀를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임교는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예쁜 소녀라고 불렸습니다. 임교는 밝은 성격으로 연예계의 인맥도 아주 좋았는데요. 많은 유명 연예인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임교가 창창한 앞날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새벽에 임교는 중국 수저우 하워드 존슨 호텔 정원에서 떨어져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땐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아니면 타인으로 인해 숨지게 됐을까요? 또 아니면 그녀는 단순 사고로 숨지게 됐을까요? 수사 중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에 그녀가 양욱문이라는 남자 연예인과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경찰서로 내려가 신문하였습니다. 양옥무는 1994년 4월 2일생으로 장수성 남경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12년 9월 그는 전국 5위의 성적으로 중국 중앙연극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임교에 비해 배우로서 그의 길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2014년 7월에 2학년 재학 당시 양옥무는 유명 여배우 딜리 제바와 웹드라마 사랑의 역광에 출연하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출연한 드라마 작품인데요.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한중 합작 영화 나쁜 놈은 죽는다에 출연하여 정식으로 영화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양옥무는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중국 유명 영화사 화이트 브라더스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양옥무는 고품질의 리소스가 많았습니다. 2017년 1월 그는 상하이 동방위성TV에서 방영된 새 버전 드라마 사조 영웅전에 출연하여 남자 주인공 곽정 역을 맡았습니다. 사조 영웅전은 중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여러 번 리메이크 되었으며 항상 핫한 배우들만 주연을 맡아왔습니다. 양옥문이 주연을 맡게 됐다는 건 그의 회사에서 그에게 많은 투자를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양옥문은 임교보다 6살이나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들의 친구들은 스캔들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관계를 맺은 적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연예계의 일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양옥무는 임교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분명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CCTV를 확인해보면 10월 15일 저녁에 임교는 양옥문과 많은 물건들을 들고 양옥문이 체크인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친밀해 보이는 두 사람은 13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16일 새벽 2시에 호텔 직원이 1층 숲속에서 숨진 임교를 발견하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임교와 양옥문이 따로 약을 하진 않았지만 임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호텔 방 안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임교와 양옥문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수사나 증거 수집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양옥문은 본인이 호텔 안에서 잠들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의 추측이 돌고 있었습니다. 임교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그녀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교의 친구들은 그녀가 성격이 명랑하며 우울증을 앓은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임교의 매니저는 단순 사고라고 하며 그 누구와도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교가 부모님을 데리고 근처에서 여행 중인데 여행 계획을 빡빡하게 짰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저녁 그녀는 부모님을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고 양옥문을 만나러 가 임교가 호텔에서 친구들과 몸부림치며 놀다가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총 3사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일에 임교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가까이 됐을 때 수저우 경찰은 사건 종결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찰은 임교가 술에 취해 미끄러 넘어져 숨지게 됐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발표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임교의 사촌 언니는 SNS에 가족들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직접적인 증거와 CCTV가 없어 사건을 조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의심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덧붙여 그녀는 수저우 경찰은 처음 임교 부모가 입건 요청을 했을 때 거부했으며 단순 사고라고 하며 범인이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교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넘게 되자 바로 화장되었습니다. 또 호텔의 드라이브가 고장나 임교가 방 안으로 들어간 장면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의 무책임한 해석에 따라 국민들은 더욱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옥문의 회사에서 돈과 힘으로 본인의 범행을 지웠다고 하며 경찰을 비난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임교가 실수로 혼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녀의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호텔 방 안에 CCTV가 없어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임교의 부모도 그녀의 매니저를 통하여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딸이 실수로 떨어졌다는 걸 믿으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더 이상 그들에게 2차 피해를 주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게다가 임교의 부모는 경찰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 주어 고맙다고 인사까지 남겼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사람들은 임교의 부모가 적당한 배상을 받았거나 강력한 압력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임교 사건의 의문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양옥문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일부 네티즌이 그 호텔로 가 현장을 조사했었는데요. 호텔의 창문은 밖으로 15도 정도만 열 수 있으며 발코니가 없었습니다. 만약 온갖 힘을 쓰지 않으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속 임교는 정말 양옥문의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사건 보도에 의하면 사건 발생 후 양옥문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옥문은 임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녀를 위해 방 한 칸을 체크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CCTV는 왜 임교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만 있었을까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아주 수상했습니다. 만약 CCTV가 문제 없다면 사람들은 임교가 그날 밤에 그 방을 나왔었는지와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숲에 떨어졌을 때 왜 아무 옷도 입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그녀의 몸의 알코올 기준치가 아주 높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왜 그가 살아있기 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었는지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DNA 검사를 진행했었을까요? 이에 대해 경찰은 아무런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내막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여 사고로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사건이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통보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사건에 대한 토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경찰이 자세한 조사 내용을 공개해야만 사람들의 논의가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도 CCTV 영상이 없어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간단하게 종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임교는 그 당시 신예 배우일 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임교의 매니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사건 발생 후 그는 임교 부모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교의 친구들은 그가 화해 형제의 압력을 받아 성실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임교의 사촌 언니는 매니저가 양쪽의 뇌물을 받았었다고 암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도 매니저가 처음 사건 발생했을 때 임교 사건을 끝까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하였지만 얼마 안 돼 임교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아주 모순적이었죠. 그리고 임교 가족이 베이징으로 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수저우 경찰이 입건하지 않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촌 언니의 발언은 매니저가 사건이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말과 아주 달랐습니다. 더욱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사건 발생 후 한 매체에서 2018년에 임교와 양옥문에 대한 빅뉴스를 폭로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사건 발생하기 몇 개월 전 양옥문이 연속 3일 동안 각 다른 3명의 미녀를 만난 적이 있는 걸 우연히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고로 세상을 뜬 임교도 있었습니다. 첫날 밤 술에 취한 양옥문은 한 미녀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베이징의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그러다 모임이 끝난 후 그가 귀가 준비를 할 때 그의 친구는 한 여자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한 손은 차 안의 양옥문의 손에 잡혔고 그녀의 핸드폰도 양옥문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옥문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양옥문은 핸드폰을 여자에게 돌려주며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들고 떠나려고 할 때 마침 사진에 얼굴이 찍히게 됐는데 그녀가 바로 임교였습니다. 사진 속 양옥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떠나는 임교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녀를 따라가 다시 요청하였지만 임교가 거절하여 할 수 없이 떠나려다가 다시 하차하여 임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여 혼자 귀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밤에 양옥문은 다른 미녀와 노래방에서 놀다가 두 사람은 같이 양옥문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공개된 사진이 연속 3일 동안 찍힌 게 아니고 매체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양옥무는 임교 사건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사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예계 생활 또한 평범하게 유지됐습니다. 임교 사건이 발생한 후 양옥무는 그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사건 당일 묵었던 호텔이 바로 양옥문이 영화 촬영 중 제작진이 묵고 있었던 호텔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출연진과 감독 그리고 제작진은 여전히 그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작진은 심지어 사건 발생 후인 10월 20일에 SNS에 양옥문이 그의 생일을 챙겨주어 고맙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 제작진의 생일은 10월 20일이 아니라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얼굴을 가려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이상했습니다. 2018년 12월 양옥무는 중국 TV예술가협회에서 수여한 제5회 중국 TV배우 우수배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는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연한 작품에 SNS에 네티즌들은 항상 임교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여한 영화나 드라마 작품에 출연진을 발표할 때마다 함께 촬영하게 된 배우들의 팬들은 항상 그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임교 사건은 6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서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임대한 적이 있나요? 집을 임대할 때 위치, 주변 환경, 그리고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게 될 텐데요. 만약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집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그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된다면 냄새의 출처를 확인하실 용기가 있나요? 또 집주인이 열지 말라는 장롱이 있다면 몰래 열 것인가요? 만약 이전 세입자가 남긴 물건이 있다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오늘은 2017년 중국 수저우에서 발생한 장롱 속 숨겨진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쯤 회사 기숙사에서 살기가 불편했던 곽양은 오랫동안 월세방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직장에서 가까이에 있는 그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비록 집은 작았지만 옵션이 괜찮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아주 만족스럽게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절대 열지 말라는 장롱 빼고 말이죠. 집주인은 장롱이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하며 그녀가 몇 달 동안 임대료를 체납했는데 짐을 두고 그냥 떠났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할 수 없이 이전 세입자의 물건을 전부 정리하여 장롱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입주한 첫날 밤 곽양은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세방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여 얼마 안 돼 청소가 금방 끝났습니다. 그녀는 포장 박스를 풀어 짐 정리를 하고 자유로운 새 생활을 기대하며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습해진 이불을 덮게 된 광양은 답답하고 더운 집안에 시큼한 썩은 듯한 냄새를 맡게 되어 도저히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진 그녀는 어렴풋이 누군가가 문을 긁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곽양이 계약한 동네는 외진 곳에 있어 밤이 늦어지면 작은 동물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 이상한 소리를 내어 그녀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실내의 온도가 내려가 약간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이상한 냄새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이튿날에 꼭 청소부를 고용하여 집안 곳곳을 더욱 깨끗이 청소하기로 하고 다시 잠에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곽양은 청소 서비스를 예약하고 그대로 출근하였습니다. 청소부는 곽양의 집에 도착하여 집안 곳곳과 집 밖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지만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집안의 구석구석을 닫고 수납장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곽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냄새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집주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집주인은 장마철 핑계를 대며 방 안에 물건이 습해져서 나는 냄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곽양이 청소를 하다가 집주인이 건들지 못하게 한 장롱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아주 심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장롱에서 난 냄새였습니다. 곽양은 집안에 남겨진 물건들이 굉장히 찝찝하게 느껴져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낸 후 함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전 세입자를 찾아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박모 씨였습니다. 그녀는 2016년 5월 18일에 그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집주인과 1년의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 기간에 집세를 여러 차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에 계약이 거의 만료됐는데도 박모 씨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할 수 없이 중개인을 통하여 곽양에게 집을 임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7년 8월 30일까지 3개월이 됐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박모 씨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회사 동료들 또한 그녀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그녀를 찾지 못하여 경찰은 박모 씨를 실종자로 지정하고 결국 장시성에 멀리 있는 그녀의 남편 방 씨에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방 씨를 통해 남은 짐들을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에서 그녀의 행적을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를 찾았으면 했습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은 방 씨는 바로 고향에서 수저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싸웠던 게 그들의 마지막으로 만난 장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방 씨 부부는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박모 씨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걸 원했지만 방 씨는 고향의 생활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여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싸운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남편을 떠나 혼자 살게 됐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방 씨와 같이 그의 아내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두께가 0.5m가 되는 장롱은 생각보다 많이 깊었습니다. 장롱의 길이는 약 3m이고 높이는 2m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경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죠. 방 씨는 장롱을 정리하다가 이불에 쌓여진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머리카락과 비슷한 무언가를 만지게 됐습니다. 방 씨가 머리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게 얘기하자 경찰은 바로 표정이 심각해지며 그곳에 아마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방 씨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와 같이 방 안을 나와 형사 전문팀과 법의학자를 불렀습니다. 얼마 후 법의학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조심스럽게 의문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물건은 기둥 모양인데요. 이불로 말려져 있으며 테이프로 감싸졌고 양쪽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테이프를 풀자 숨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부패되어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숨진 여성은 세상을 떠난 지 2, 3개월이 되었으며 바로 집주인이 찾고 있던 이전 세입자 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 곽양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본인이 숨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몇 개월간 살았고 그동안 맡았던 악취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저녁에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났는데 그건 도대체 환청일까요? 아니면 장롱에서 나온 소리일까요? 곽양은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져 할 수 없이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 생활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이전 세입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대한 형사사건에 경찰서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월세방을 드나든 모든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곽양도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곽양은 본인의 억울함을 경찰 신문에서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부패한 냄새를 맡고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곽양은 경찰에게 전에 이상한 냄새 때문에 청소부 아주머니를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장롱을 열어 체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장롱도 집주인이 장롱을 열지 말라고 테이프로 감싸서 그냥 할 수 없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당시가 장마철이어서 곰팡이 냄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범인 같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 집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사람을 해치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의 핸드폰에서도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할 수 없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박모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집주인과 청소부는 이미 방안을 여러 번 청소하였습니다. 세입자 곽양도 그곳에서 2개월 넘게 거주했고 또 집 근처에 CCTV 메모리도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없어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찾는다는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통하여 범인이 아주 침착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박모 씨를 해친 후 그녀의 신체를 완벽하게 숨겼으며 현장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정리하여 장롱에 숨진 여자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오래도록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곽양이 경찰서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비밀은 아마 오래도록 숨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의 재수사에서 경찰은 마침내 집안 한 구석에서 쓰다 남은 테이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에서 지문을 채취하게 됐는데요.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곽양과 집주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테이프의 지문과 비교하였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여 용의자를 확정하려고 할 때 이웃이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 60대 수저우 현지 남자 노 씨가 박모 씨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노 씨를 찾아 박모 씨를 언급하자 그는 전에 박모 씨와 사귄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싸우게 되어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모 씨가 판씨 남자와 양다리를 걸친 걸 노 씨에게 들키게 되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노 씨의 진술로 경찰은 또 판모 씨를 찾아가 조사하였습니다. 판모 씨는 박모 씨와 사귄 적은 있지만 그녀의 집으로 간 적이 없으며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지문을 채취하여 테이프에 있는 지문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가 않아 두 사람 또한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또 박모 씨의 회사를 찾아가 그녀의 근무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방 씨의 회사 동료가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박모 씨가 사귀었던 모든 남자친구 중 왕 씨가 그녀와 가장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매번 왕 씨를 언급하게 되면 방 씨는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금세 사귀게 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심지어 그와 결혼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왕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왕 씨가 진짜 박모 씨와 관계가 좋았다면 그녀가 실종됐는데도 왕 씨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박모 씨의 핸드폰에서 왕 씨의 채팅 기록을 찾게 됐는데 박모 씨의 동료가 묘사한 것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왕 씨는 련영성 대련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면 왕 씨는 박모 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경찰의 직감으로 그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은 왕 씨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문이 테이프에서 발견한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모 씨는 도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왕모 씨의 소비 기록이 없었으며 다른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수저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여 큰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현상금을 걸어 용의자 왕 씨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며칠 후 레스토랑 사장이 경찰서로 연락하여 새로운 요리사가 왕 씨와 많이 닮았다고 제보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게 된 경찰은 몇 개월 동안 찾았던 범인이 나타나 아주 흥분 상태였습니다. 왕 씨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 그의 곁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물건이 아주 많아 전담팀은 전문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체포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저녁 5시에 경찰은 그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몰래 잠복하여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왕 씨를 체포하였습니다.
왕 씨가 체포됐을 때 그는 생각밖에 아주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과 같이 경찰서로 가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왕 씨는 2016년 초에 박모 씨와 알게 됐는데 둘은 의사소통도 잘 통하여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사연을 경찰에게 얘기했는데요. 한 번은 왕 씨가 본인의 양말이 구멍이 났다고 하자 박모 씨는 바로 그에게 양말을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옷도 선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로 감동받은 왕 씨는 얼마 안 돼 박모 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왕 씨는 심지어 돈이 많은 척하며 박모 씨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박모 씨는 왕모 씨가 진짜로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박모 씨는 왕 씨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왕 씨 또한 본인이 힘들게 일하여 번 월급을 박모 씨의 사치품을 사는 데만 거들게 되자 결국 지쳐 둘의 갈등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오전 8시에 왕 씨와 박모 씨는 또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박모 씨가 홧김에 본인이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게 된 왕 씨는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져 박모 씨를 묶어 그녀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떠났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수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왕모 씨는 고의상해죄로 극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고향을 떠나 수저우에서 생활하며 본인의 실제 생활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있는 남편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왕 씨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왕 씨는 그녀와 사귀고 싶어 돈이 많은 척하며 박모 씨의 인품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다가 결국 거짓말이 들키게 되어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